이 질문에 중복된다면 또 다른 질문도 좀 생각하시고 먼저 이 메모지에 있는 질문을 바로 하기에 앞서서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평소에 이런 점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먼저 그것도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이제 진행해 가면서 차차 이제 지금 내일 이따가 10시쯤에 이용수 선생님께서 어떤 촬영 일정이 하나 계셔서 저희가 8시 한 50분에서 9시 전까지는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사우디로 아침 일찍 출발을 하신다. 그래서 사우디에 가셔서 이제 우리 원정 경기 해설을 이제 하시고 또 돌아오시면 또 해서 아마 아까 걸어 올라오면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5대양 6대주를 축구 해설로 이제 다 이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현안부터 뭐 한두 가지 이제 하면서 이제 더 깊이 축구협회 내지 한국 축구의 개혁 시스템 이런 얘기까지 가기로 해본다면 이제 내일 사우디로 가시는데 현재 본프레레호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의 전술적인 변화 어제 부르키나파소하고 할 때 거의 연막작전식의 어떤 플레이를 수비가 공격하고 막 뭐 번호도 다 바뀌고 막 그랬었는데 현재 본프레레호를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그 말씀부터 한번 개괄적으로 듣고 선수나 진용이나 전술적인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이크 이렇게 줘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 앉아서 하겠습니다. 또 그 2002년 감독을 영입할 당시에 이렇게 순위로 보면 3순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선수에 관한 것들 먼저 말씀드려요.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 보면 우리 선수들은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해외파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러니까 적어도 A조에서 2위 안에 들 수 있는 전력이라는 저는 그거는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런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특히 쿠웨이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박지성, 설기현 또 김남일 선수가 그 경기에는 상당히 잘해줬고 지금 김남일, 김도현 선수 몸 상태가 챔피언스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박지성 선수, 설기현 선수, 이영표 선수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유상철 선수 특별하게 체력적으로 컨디션 난조만 아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A조에서는 낙관할 수 있지 않은 그 정도의 전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자연스럽게 아무나 그냥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 좋습니다. 뭐 그게 아니고 그 공격 라인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정한 믿음이 있는데 수비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믿음이라지 과거에 홍명보 선수의 어떤 그 행동이 너무 커서거든요. 그래서 유상철 선수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게 부상이나 난조가 좀 있었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수비 라인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불만이 많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스토파 아까 4번, 5번 4번하고 5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5번은 수입화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보는데 우선 4번에 해당하는 선수는 적어도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돼요. 아까 체력적인 요인 맞지만 첫 번째는 1m 85 전 세계 국가대표팀 찾아보세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빼놓고 적어도 월드컵 무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은 수비수는 1m 85 이상이에요. 두 번째 스피드. 왜? 4백 라인의 경우 스피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자리를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하나 는다면 패스 연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수비진들은요. 그냥 뭐 본프레라 감독도 아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협회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프로팀에 지금 용병 4명 중에 3명이 경기할 수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 무사, 이번에 또 크로아티아 무토 1m 91, 2명 1m 91에 조성환이 받거나 3명 놓으면 우리 거의 수비에서 우리 공격진들이 뚫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을 정도예요. 다 스트라이커 하나, 플레이메이커 하나, 그 다음에 스토퍼 하나. 우리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프로리그가 못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 조건은 내 욕심 같아서는 중학교 2학년, 중2 정도에 적어도 이 조건을 갖춘 애들은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전술적인 것들은 플러스 시켜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중3, 고1, 2년 요 기간 동안만 요거 가다두면 수비수는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표팀의 수비진들은 우선 딴 거보다도 스피드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그냥 빠져나가거나 패스로 패스만 되면 감당을 못하죠. 저는 수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비는 공격보다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볼이 왔을 때 누가 어느 지역을 커버해 준다는 게 서로 훈련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공격은 박주영, 박지성 선수가 와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 플레이가 얼마든지 먹혀서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수비는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본프레라 감독이 온 이후에 수비 라인은 계속 바뀌었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이 전술이나 체력적인 측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상철 선수에 대한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이제 많이 그래서 과거 홍명보 선수가 맏형이라는 별명을 들었다면 요즘 언론에서 이제 유상철 선수를 맏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기장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카메라에 안 잡히는 장면을 보면 유상철 선수가 맏형보다는 둘째 형 같은 화도 많이 내고 후배 선수들한테 좀 플레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경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유상철 선수를 중심에 놓고 수비 라인을 이렇게 짜가는 현재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으신 건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아마 유상철 선수만한 그나마 그런데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홍명보 선수의 카리스마는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홍명보 선수의 생활이라든가 후배들 챙기는 것부터 이게 평상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배들은 명보 형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일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도 한마디 하면 그게 확실하게 맥히는 거죠. 근데 아까 유상철 선수 둘째 형 같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상철이의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철이의 리더십이 명보의 리더십에는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도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K리그에 대해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1년 동안 이제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이 그 킹스크로스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아스날의 하이버리가 있는 그 가까운 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특히 리버풀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의 경기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거의 분위기가 전쟁터 분위기거든요. 아스날 팬들이 운영하는 바가 습격을 당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진짜로 막 가서 막 난동을 피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축구 자체에도 굉장히 흥미가 있지만 축구 외적인 요소가 특히 축구 외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방향, 약간은 폭력적인 방향으로 근데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어떤 좀 신성화시키고 좀 더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K리그를 보면은 또 연맹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가족과 함께하는 뭐 축구 문화 이런 거를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영국 제가 살았던 그 영국의 문화는 절대로 축구장 자체가 가족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뭐 흔히 여러분들 뭐저 거기서 보셨겠지만 인터넷에서 보시면 페노르트에 왜 아기가 이렇게 뭐 뻑큐 하면서 이렇게 나 있는 사진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유럽의 축구 문화의 현실이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더하고요. 물론 예전에 헤이젤 참사 이후에 조금 더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느 정도 규제된 문화가 이제 싹트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축구라는 어떤 자체가 축구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격렬하고 몸싸움이 심하고 또 축구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TV에서는 공 가진 사람만 보이지만 사실 공 안 가진 사람의 싸움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몸싸움 있는 스포츠가 과연 가족들이 같이 가서 즐기고 이게 뭐 가족들 특히 어린 꼬마들한테 그거를 폭력적인 거고 막 태클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배 때리고 이런 문화들이 주먹으로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진짜 저 돈이 없어가지고 2, 3부 리그만 이렇게 리그1 뭐 리그2 이런 거만 많이 봤지만 거기서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과연 K리그의 지금 어떤 방향 가족과 함께하는 축구 문화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쯤은 약간 좀 더 폭력적인 문화라든지 약간의 지역 감정도 좀 조장 영혼하면 뭐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축구가 매력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K리그 관계자들이 지금쯤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 잉글랜드나 프로 축구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정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 말씀 뒤에 제 얘기 뒤에 우리 정 선생님이 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이 프로 축구가 만들어진 배경이 사실은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이 옆 동네 팀들하고 시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빌 워 같은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팀 그리고 자기 마을의 선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팀하고 할 경우에는 무슨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선제압을 제압하고 또 가서 일부러 시비도 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적당한 것을 자극해서 일부러 언론 프레이를 하면서 흘리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가족적이라도 해서 프로연맹에서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프로축구에서는 철저하게 지역 중심에 적어도 또 다른 전쟁의 개념으로 축구를 자꾸 붙여줘야 돼요. 저는 그거는 찬성해요. 저는 솔직히 뭐 가서 쌈박질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실질적인 어떤 폭력을 경기장에서 구사하는 그런 문화가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은 두 분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가 가지고 있는 의사 폭력이가 가져다주는 어떤 다른 어떤 순기능들이 있어서 그것이 잘 축구장이나 축구 리그 운영에 좀 이렇게 구현이 되면 축구의 에너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제 좀 큼직큼직하게 구획을 먼저 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가대표팀 말씀하신 취지에 보면 이게 순서가 좀 죄송하게 됐는데 얘기 순서가 이렇게 나와서 국가대표팀 얘기를 좀 하고 K리그 얘기를 좀 하고 기타 남은 얘기를 하는 이런 정도의 그 흐름으로 가기로 하고요. 또 방금 하셨던 질문은 또 이따 다시 한번 환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축구협회 그 홈페이지 금년도 10년사를 보니까 정홍진 회장이 세계 정상에 도전하는 축구를 만들자. 그래서 축구인들 서로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금년 초에 1월 2일 날 그 일본 축구협회에서 월드컵 우승 45년 내에 달성하겠다. 일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회장이 1월 6일 날인가 독일 월드컵 4강이 우리 목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 월드컵 진출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축구협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4강을 이야기를 했는데 2006년도 어차피 한국이 4강을 이루어야지 협회장이 어느 정도 현이 뻥이 아니었구나. 실제가 있구나.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나라 4강 이상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론조사 갤럽에서 하니까 약 20% 정도가 4강 이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80%는 16강 이상이라고 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또 나가시지만은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사우디 이기는 거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축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객관적인 실력이.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 순간의 흥미를 위해서 가령 월드컵 당일 진출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거다. 그러니까 순간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2위로나 진출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그런 것밖에 안 되는가. 2위로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팀 나가니까 두 팀에는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제 카페에다가 한국은 당연히 진출, 북한도 진출해가지고 남북이 내년도 독일에서 한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 개인 발언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셨나요? 제가 협회에서 계속 일을 했었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2002년 말쯤에 그러니까 2003년이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 전체 국민들의 시선을 제가 낮게 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몽준 회장님이 2006년 4강 뭐 좋은 말씀이고 좋은 목표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의 랭킹은 FIFA 랭킹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매 대회 16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2개 팀 중에서 각 조별로 4팀이 모여서 2팀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4팀이 구성되는 그 구성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 14.5장이 나옵니다. 보통 15팀이 나온다고 보면 유럽 팀들 2팀이 각 조별로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유럽의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16강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사실은 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협회 때 2010의 비전을 얘기할 때 10위권이라는 얘기는 그 대신 안정적으로 16강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강에 올라간 그 다음부터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붙어서 이번처럼 지난번처럼 8강, 4강 또 탄력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16강 올라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2000년도 초에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10년 계획을 피파에 10위까지 간다. 한국 축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저는 그래 그 스케줄의 일환으로 이번에 협회장이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10위권이 10위가 아니고 10위권. 네. 그 표현이 있죠. 10위, 그러니까 랭킹 10번째가 아니라 그 얘기는 결국은 16강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10위가 아니고 10위권. 그것은 15위까지 안 해. 제가 볼 때는 16강, 월드컵 16강에 올라갈 정도, 매 대회 월드컵 16강에 올라갈 정도 되면 대한민국 축구로는 정말 만족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파 랭킹 집계한 그런 계산법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22위권 초반이잖아요. 22위권 안팎인데 한 6개월에서 1년 가량을 2승 1패 정도를 좀 꾸준히 해놔야
한 15, 6번까지 네. 이제 좀 바라보게 되는 그 실력을 이제 반타작하면 안 되고 한 70% 승리를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가져가려면 2, 3년 정도를 상당한 어떤 저력의 준비를 해서 미리 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정도로. 그 지금 산출하는 방법 말씀하셨지만 팀이 중요해요. 우선 평가전도 지금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A매치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전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20위권 밑에 팀들하고 그러니까 20위 안쪽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하려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우리가 잉글랜드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파라다이스 호텔 숙소를 잉글랜드 팀에게 내주고 우리는 신라 호텔로 가서 그 경기가 성사가 됐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히딩 감독은 앞으로 히딩 감독 말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자기 생각에는 잉글랜드 한국하고 경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가 우선 한국하고 경기를 안 한다는 거죠. 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파 랭킹을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20위권 바깥의 팀들하고 경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리고 가서 일정 봐서 A매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 때 유럽에 가서 경기하고 그리고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랭킹보다 앞에 팀이라고 해야 이겨야 점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야 그게 피파 랭킹도 자꾸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미 벌써 아시아 쪽에서 일본, 이란, 우리, 사우디 벌써 우리 3입니다. 그리고 그 랭킹 점수 보세요. 이미 굉장히 큰 3, 40점 차이가 나고 있어요. 벌써. 잉글랜드와 한국이 파라다이스와 신라 호텔의 차이를 그거 궁금하세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사실은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아주 망신당할 뻔했는데 우리가 히딩 감독하고 제주도에서 훈련하는 거로 하고 가서 운동장하고 이제 호텔하고를 다 찾는데 파라다이스, 롯데, 신라 세 군데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파라다이스부터 갔어요. 서귀포가 거기서부터 보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파라다이스 딱 보더니 히딩 감독은 딴 거 볼 필요도 없다는. 오케이. 파라다이스는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우선 객실이 6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들어가서 1인 1실 쓰면 그냥 다 완벽하게 우리 표현으로 이제 아도를 치면서 쓸 수 있고 뒤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앞에 입구만 감독이 앞에만 있으면 막말로 통제가 다 돼요. 기자들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건 완벽한 오죽하면 그러고 왔는데 제주도 월드컵 기획단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잉글랜드 축구협회 사람이 와서 그것도 1년 전에 대단해. 그러니까 대단해. 잉글랜드 축구 역사가 1년 전에 와서 가계약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벌써 그거를 팩스로 보내왔더라고. 단 조건은 잉글랜드가 조추첨을 해서 한국에 할당이 될 경우에. 우와. 만약에 잉글랜드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이지 이쪽으로 왔으면 우리는 정말 개망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파라다이스 쓰고 있는데 잉글랜드가 이제 제의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훈련을 하고 한 경기를 하고 일본으로 가겠다. 그런데 조건이 파라다이스 호텔을 빌려요. 근데 우리는 마침 부산에서 스코틀랜드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다시 프랑스 경기 세 경기가 이렇게 줄줄이 있었는데 히딩 감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랑 하면은 절대 잉글랜드 애들은 2골 이상 안 넣는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뭔 소리야. 시합 전에 개망신 나가면 어떡하냐. 무슨 절대 2골 이상 안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골 넣으면 돌릴 거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한 골만이라도 넣으면 이건 우리 애들은 자신감이 붙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케이. 무조건 가. 아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가자. 결국은 스코틀랜드하고 4대1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부산 갔다가 그러니까
부산으로 옮겨갔다가 올 때는 우리가 신라로 들어가고 그 타임에 이제 잉글랜드에는 파라다이스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잉글랜드하고 경기를 했지만 결과는 아주 정말 히딩 감독이 예측했던 대로 맞아떨어졌죠. 그 당시 그 게임을 뛰고 나서 우리 그 미드필드 이상에서 뛰던 선수들이 그 숄 캠벨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부딪혔을 때 거의 콘크리트 벽하고 부딪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지금 황순홍 선수 이후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이동국, 조재진, 안정환, 아직 박주영 선수는 이제 예비지만 안정환, 조재진,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공격의 라인에 있고 좌우에 설기현이라든지 차두리라든지 몇몇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들이 있고요. 박지성이나 우리 공격수들이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역시 콘크리트 벽 같은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 공격 라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동국 선수에 대한 평가 아마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면. 네. 그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동국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최종 엔트리 놓고 히딩 감독하고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동국 선수는 포지션이 딱 한 가지만 소화할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스트라이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커는 보세요. 황선홍, 최용수, 설기현, 안정환 1번, 2번, 3번도 아니고 4번, 5번까지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른 선수들은 다 황선홍 선수도 막말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하면서 패스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용수만 그나마 뭐 물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설기현, 차두리, 이천수 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동욱 선수가 제외가 됐는데 우리나라 공격수들의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선수는 아닙니다만 정조국, 뭐 조재진, 지금 김동현, 이동국 어렸을 때 박주영 선수를 포함해 박주영 선수는 조금 다른데 잘하는 선수들이 구조적으로 일찍 망가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합 보세요. 32강 올라가서 16강하고 8강, 4강 결승까지 하면 5일 동안 보통 4, 5경기랍니다. 그런데 집중 잘하는 선수는 또 집중 마크를 당해요. 수비수 뭐 거의 걷어채이다시피 하고. 근데 또 팀 지도자는 미드레어 개밖에 없으니까 야 너는 수비하지 말고 막 저쪽에 짱 박혀 있다가 한 골만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만 정말 익혀서는 안 된 습관들만 몸에 익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좋은 재능이 있고 어려서부터 정말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도 자체가 좋은 선수들을 망가뜨리는 제도가 돼 있다고. 지금의 우리의 구조가.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동국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깝죠? 이동국 선수 개인적 비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고 4월 19일 아까 우리 17일 날 19일 날일까요? 코스타리카 대구에서 종합경기장 하는데 4월 18일인가 그 전날 우리가 대구 경기장을 처음 가서 훈련하면서 자체 평가전을 했어요. 자체 평가전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포지션 다 봤잖아요. 코너킥을 당하는데 이동국 선수의 편이 코너킥을 당하는데 하프라인 근처에 서 있었어요. 늘상 그렇듯이. 근데 이 반대편에 히딩 감독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표현을 하긴 좀 뭐하지만 이 lazy boy, you should go down there. 날 딱 보더라고. 그래서 동구가 정말 미안하다. 그건 사실 그 이후로 거의 결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 아까 봤잖아요.
어떻게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느 위치에든 어느 상황이든 해야 될 거를 다 지시해요. 왜 안 하냐는 거죠. 왜?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동국이는 군대 가서 그나마 많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져. 지금 동국이 이동국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 본인도 좀 성숙하고 군대에서의 어떤 정신 자세도 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좋은 습관을 들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4강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얘기가 좀 딴 쪽으로 가는데. 제가 질문 얼마 전에 계속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박지용 선수가 대표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고 저는 또 하나가 그 대표팀하고 그 팀 간에 FC 서울하고 문제 때문에 이제 대표팀이 합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한국 축구의 장래를 혹시 어둡게 하는 요소는 아닌지. 저는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앞부분 박주영 선수 대표 선수 저는 충분히 대표 선수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점은 제가 그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 6월달 네덜란드 세계 선수권 대회 끝난 이유가 좋겠다는 거고 그 네덜란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조금만 박주영 선수가 빛을 발하면 거기서 바로 이런 무대에 스카우트에 갈 수 있는 좋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 선수보다는 거기서 좀 그 기간 동안 6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좀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프로팀과 대표팀의 관계는 저는 2002년 동안에 2002년 월드컵 때도 제가 기선장 맡으면서 처음 한 게 연맹 사람들 가서 내년도 스케줄 어떻게 짤 건가 우리가 구상하는 건 이 시기에는 이건데 이 시기에는 비워둬라. 이 시기에는 비워둬라.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 사우디 경기가 있어서 당장 어제 경기하고 좀 쉬어요. 4월 3일까지 쉽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회도 22일 하는 게 아니라 23, 24, 26, 28만 해도 전혀 지장 없이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며칠을 조정 못하고 누군가는 조정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박주영 선수 20일 날 경기하고 보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첫 경기 이집트는 어차피 3경기를 해야 되는데 박성환 감독도 3경기 중에 박주영 선수가 아닌 나머지 선수들도 경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경기는 박주영 선수, 김승용, 백지훈 없이 경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24, 26경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고집싸움에서 안 보내? 그래 안 보내면 27까지 안 보내면 엔트리 안 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FIFA의 규정이 저는 우리 축구협회의 규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FIFA의 규정대로 따라가야 되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조건 프로 구단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의 오노 신지 같은 경우 페런트에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팀 일본 이란하고 바레인하고 경기해야 되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월드컵 예선인데도. 프로 구단은 유럽에 우리 마찬가지로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선수 시합 이틀 5일 전에 유럽에서 바로 오전에. 근데 왜 국내 구단만 굳이 그러냐는 거예요. 국내 축구협회의 규정이 있지만 저는 길게 봐서는 결국은 프로 연맹과 협회하고의 지금 관계 때문에 이런데 프로 연맹에서는 프로 구단을 위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싸워줘야죠. 제가 볼 땐 너무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사실은 거의 뭐 오랜 세월을 우리 대표팀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조금 서로 협의하고 이거 의견 사전에만 조정하면 제가 볼 때는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감정 싸움 하는 식으로 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데드라인 굳이 협회에서 정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박주영 선수가 좀 늦게 가다 파면 어때요? 어차피 뒤에 2경기 찍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7까지 안 보내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계속 깨지게 됩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또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대부분 외국인 감독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우연히 박성화 감독이 인터뷰를 들었는데 본인이 선수나 지도자나 엘리트 수를 무지무지 많이 밟아왔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A매치 감독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혹은 그거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감독이 A매치 감독을 하는 것과 외국인이 감독을 하는 것의 차이라든지 우리나라 축구 토양이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지도자하고 우리 지도자하고의 큰 차이는 외국은 지도자 과정이 충실한 과정을 갖고 있어. 우리도 최근에 이제 적어도 3급, 2급, 1급 과정에 의해서 연결이 되지만 지도자 교육 과정이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너무 엉망이었었어요. 3급, 1급, 1급 시스템을 갖춰준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좋게 평가하면 그냥 선수 시절의 이름으로 감독도 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선수 시절은 선수 시절이고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은 그 충분한 과정을 겪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걸음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같은 대학에 있는 경험 많은 사람 지도자를 선발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든가. 중학교 지도자 선발하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프로팀까지 그냥 아무나 이름 있는 사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거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결정해요. 프로팀도 마찬가지죠. 왜 능력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책임은 막말로 프로구단의 사장,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논리로 사실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히딩 감독하고 제가 농담하면서 야, 너 참 너랑 표현은 뭐 아니면 이렇게 제가 그냥 쉽게 한 겁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선수들을 지도할 때 이럴 때 그 말은 참 잘했구나라는 표현이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다 터키에서 땅돌 맞고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해서 배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선수는 박주영 선수 같이 영재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지도자는 절대 영재 지도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들 모든 다 선수 시절의 이름으로 끝자 그거 하나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 지도자가 단계 있게 좋은 경험을 해가면서 좋은 경험이라는 얘기는 짱돌도 맞아보고 정말 어디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기자들하고도 싸우다 별 경험을 다 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왜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스포츠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곳곳에 중고등학교 지도자들 정도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나마 그 지도자들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선수들도 키워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지도자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이것도 그 마지막 말씀에 보완을 드리면 이용수 선생님께서 중고등학교 축구 지도자들과의 오랜 세미나를 좀 해오셨기 때문에 방금 마지막 덧붙이신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말씀 정말
딴 데 가서 또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세미나를 해보셨는데 아직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진행으로 질문을 드리고 또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줄여서 제가 하고 한 2가지 정도를.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에서 명예전당 헌액을 이제 7인의 축구인을 선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제대로 이의가 없다고 보이나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물론 회장을 4년 임기를 마친 후에 헌액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정몽준 회장의 이런저런 공과가 있는데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정몽준 회장의 공 내지는 정몽준 회장과도 한 몇 년 동안 업무를 같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측면은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남다르게 헌신한 부분이 있다. 네, 그 측면이 있으면 네. 좀 말씀을. 그 반대 측면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그 명예전당 당연히 뭐 충분히 그만한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협회 일을 했는데 정몽준 회장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고연맹 특기자 제도 그것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문제가 돼요. 4강 안에 들어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 회장님한테 서울시 교육감을 한번 만나시죠. 왜 그러냐. 사실 4강 문제 이렇게 돼서 한번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에 연락하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이 잡힌 동시에 밑에 장학사들이 역으로 우리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역으로 이제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야. 4자를 그럼 8자로만 고쳐라. 그때 그 누구죠? 유인정 교육감하고 정몽준 회장님 악수 한번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두 분은 만난 거로 끝이고 밑에 사람들은 4자를 8자로 고쳐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정몽준 회장은 4선, 5선 위원회다가 돈 있겠다. 논리적으로 축구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오케이 그러면 추진력 있고 돈 있고 밀어붙이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놨어도 정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축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거는 협회에 있는 밑에 사람들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축구 발전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몽준 회장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정 회장이 있을 때 그것들을 왜 빨리빨리 못 고치냐는 거죠. 그것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와서 괜찮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짧게만. 저 성남에 살고 있는데 네. 후대고등학교 그때 당시 부장 선생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인데 협회에서 파벌 문제만 해결되면 월드컵 우승이 가능하다고 97년도에 97년도에 근데 협회에서 그런 문제가 이미 도출이 돼가 저번에 거기 협회장 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고쳐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네. 그게 협회장이 지지사항으로서 충분히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이 뭐 기득권 자기들 조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파벌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굳이 지금 형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파벌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선수들의 실력이라든가 선수 예전에는 축구 선수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표를 뽑을 때 뭐 학연, 지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사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거의
모든 선수들이 모든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형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봐요. 지금은 어떤 백줄에 의해서 연줄에 의해서 학연에 의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이런 정황은 아니고 협회 내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큰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이제 2002년 월드컵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땐 크게 아마 없었다고. 게다가 거기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올림픽 대표팀이나 초선대표팀이 구성되는 걸 보면 뭐 연대 뭐 선수 뛰는 거 보면 연대, 건대, 고대마 이렇게 있을 텐데 요즘 다 프로 구단으로 바로 만들 가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축구 개혁에 대해 이렇게 관심 있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조준 전문에 대해서 조중현 전무 부회장이죠, 부회장님. 네, 조중현 부회장님은 사실 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그만한 연세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안타까움과 그 선택에 또 다른 여지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 1월 초에 이제 축구협회장 선거 대의원 총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느꼈던 신선한 충격이랄까 초반에 느꼈던 신선한 충격은 제가 평소 이용수 위원님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 아마 다 비슷한 이미지일 텐데 균형 감각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균형 감각 있게 사물의 이쪽과 저쪽을 두루 보시는데 그 언론의 표현대로 반정몽준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결심하시고 거치 결정하시고 하는 것은 물론 한국축구연구소라는 게 반정몽준 운동을 하려고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소지들과 오해의 소지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그걸 결정을 하시고 책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사카월드나 이런 데에 그 보면 차기 축구협회장은 누구 그러면 1위가 이용수 홍보를 하면 70% 나오고 뭐 그다음 분이 이제 뭐 20% 나오고 10% 나오고 4%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이용수 위원님께서 한국축구연구소나 축구협회나 또 대한민국 축구의 바탕 속에서 이제 앞으로 쭉 활동하시게 될 텐데 좀 더 큰 어떤 계획이나 축구계의 개혁이나 우리 축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그랜드 플랜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꿈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꿈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축구협회 회장은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이미 4년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미 초등연맹서부터 여자연맹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거의 망가지기 일보 직전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축구협회 회장이든 아니면 연맹의 어떤 연맹이든 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의 그 피해는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축구협회 회장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축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밑바닥서부터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몽준 회장이 그만두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됐을 때 당장 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돈, 적어도 한 30억 범위 내에서는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있어야 연간 300억 이상의 돈을, 300억 이상의 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 회장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재력은 있어서 순간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아니면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축구를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축구 선수들이, 우리 후배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려는 4년이라는 임기가 4년에 끝나서 나는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4년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몽준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정몽준 회장을 좋아해서 한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정몽준 회장은 축구협회 회장을 떠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쓰고 막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명예의 전당에 가서 헌액되면 뭐합니까? 떠나는 순간부터 축구인들은 그냥 개인 욕심에 의해서 한 거야, 아니면 정적인 욕심에 의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정몽준 회장한테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를 갖춘 회장분들이 좀 나와서 축구를 좀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보면 아빠 오늘은 몇 프로인데 매일 저녁마다 들어가면 그 비율을 보고 매일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구협회 회장 정도의 감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평소 이렇게 축구 해설이나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렇지, 아까 공식 중에 툭툭 나오는 용어들 좀 아도를 친다, 참고로 깐다든지, 술자리로 가시면 정말 자중을 피해 잡으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정도로 그치게 돼서 좀 나중에 또 다른 자리나 축구장에서 뵈면 서로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이런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질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1년 전에 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또 예약할 수 있나요? 우리 정 선생님이 부탁하면 1년 아니더라도 해야죠. 어떻게. 고맙습니다.